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틀렸는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당신 때문에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그 사람을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이야기는 너무 쉽거든요. 나쁜 사람이다, 끊어라, 멀리해라.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러는지, 그 행동 아래에 어떤 심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지연은 34살이었어요. 어디서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됐어요. 말을 재미있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금방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연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밝은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지연 스스로도 그 말들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들이 자신을 설명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 나는 관계를 잘 가꾸는 사람. 그게 지연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지연은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을 자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만났던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상했는지를요. 모임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요. 미나는 지연의 오랜 친구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으니까 거의 10년이었어요. 서로의 연애를 다 알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다 알고 서로의 힘든 시절을 다 봐온 사이였어요. 미나는 지연과 함께 있을 때 편했어요. 지연은 언제나 미나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공감도 잘했어요. 맞장구도 잘 쳤어요. 미나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나는 지연한테 많은 걸 털어놨어요. 직장에서 힘든 것, 가족과의 갈등, 자신의 불안함, 때로는 스스로도 부끄러운 생각들까지요. 미나는 지연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래된 친구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미나가 공통된 지인의 모임에 나갔어요. 술이 한 잔씩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지인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나 씨,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죠?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미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세요? 지연이가 얘기해줬잖아요. 미나 씨 요즘 회사 사람들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팀장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고. 미나는 입술을 다물었어요. 웃었어요. 그 자리를 무사히 넘겼어요. 어색하지 않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요. 근데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미나는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연과 함께 갔던 어느 모임에서 지연이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옆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연이가 A씨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직접 만나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던데. 또 어느 날은 공통 친구 수진이 미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미나야, 너 지연이랑 요즘 좀 사이가 어때? 지연이가 너 이야기를 좀 하던데. 무슨 이야기? 그게 미나가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다고. 자기 힘든데 미나가 별로 공감을 못 해준다고. 미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지연과의 지난 대화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지연이 힘들다고 했을 때 미나가 공감해줬던 것들. 지연이 속상하다고 했을 때 미나가 옆에 있어줬던 것들. 그게 지연의 기억 속에서는 다르게 저장돼 있었던 거예요. 혹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다닐 계획이 있었던 건지도 몰랐어요. 미나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지연을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앉았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아, 나 요즘 회사 힘들다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적 있어? 지연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왔어요. 아, 그거? 걱정돼서 수진이한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왜, 뭐가 문제야? 걱정돼서? 응. 미나,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내가 혼자 다 들어주기엔 한계가 있어서 주변에서 같이 신경 써줬으면 해서. 그 말이 너무 그럴듯했어요. 근데 미나는 알았어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미나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을 봤어요. 이상하게 슬펐어요.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화보다 먼저 슬픔이 왔어요. 10년이었으니까요. 10년 동안 진심을 줬던 사람이 그 진심을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었다는 게, 그게 배신감이기도 했고 상실감이기도 했고 어딘가 자신을 향한 자책이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 질문들이 밤새 맴돌았어요. 지연은 나쁜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해요. 왜냐면 험담이라는 행동은 단순히 나쁜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래에는 훨씬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의 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인간의 일상적인 대화 중 약 65%가 타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험담은 특별히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도와 목적이에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특정 사람을 체계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달라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해요. 심리학에서 투영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이나 특성을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돌리는 거예요. 지연이 미나에 대해 요즘 예민해진 것 같다고 했던 것. 혹시 그게 사실은 지연 자신의 상태였을 수 있어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공격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능하다는 평가인 사람은 타인의 무능함을 가장 가혹하게 비판해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인 사람은 타인이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독 예민하게 보고 거기서 문제를 찾아요. 지연이 미나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안에 지연 자신의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미나가 가진 것, 미나가 받는 것, 미나가 되는 것. 그게 지연 안에서 위협이 됐을 때 그 위협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미나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 눈에서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서요.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을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상향 비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동기를 얻거나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향 비교예요. 나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험담은 일종의 능동적인 하향 비교예요. 타인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그 낮아진 위치 위에 내가 서는 거예요. 미나가 예민해 라고 말하는 순간 지연은 상대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팀장이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지연은 상대적으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험담이 주는 심리적 보상이에요. 타인을 낮춤으로써 내가 높아지는 착각. 그 착각이 잠깐의 안도감을 줘요. 그래서 멈추기 어려운 거예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심리가 있어요. 정보를 통한 권력이에요. 생각해보면 지연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어의 이야기를 B에게, B의 이야기를 C에게, 그리고 C의 이야기를 어에게. 이렇게 되면 지연은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연을 찾게 되는 건 지연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을 통하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권력이에요. 관계에서의 권력. 사회심리학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정보 브로커라고 불러요. 관계망의 중심에서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의식적으로 이걸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그 결과는 같아요. 모든 사람이 조금씩 상처를 받고 지연만 중심에 남는 거예요. 이쯤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해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이건 불안해서 오는 자기 보호예요. 심리학자 카렌 호나이는 인간의 신경증적 행동 대부분이 기본적 불안 베이식 앵자이어티에서 온다고 했어요. 기본적 불안이란 세상이 적대적이고 위험하다는 깊은 느낌이에요. 나는 혼자이고 무력하고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다는 느낌. 이런 불안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 항상 방어적이에요.
타인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타인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지연 안에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보다 미나를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험담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사람이어서. 이걸 이해한다는 게 그 행동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하면 내가 덜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면. 험담이 가져오는 결과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의 피상화예요. 험담이 있는 집단에서 사람들은 깊은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면 내가 한 말이 어딘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표면적인 이야기만 해요. 웃고 맞장구 치고 좋은 척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실제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게 피상적인 관계예요. 두 번째는 집단 내 신뢰의 붕괴예요. 험담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말을 저 사람이 했나? 저 말을 이 사람이 했나? 그 의심이 관계 전체를 흔들어요. 결국 험담하는 사람이 가장 손해를 봐요. 왜냐면 사람들은 알거든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요. 그리고 드러났을 때 그 신뢰는 회복하기 아주 어려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윤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덕이란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는 인간의 탁월함이란 습관에서 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반복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을 험담에 적용해 볼게요. 뒤에서 욕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자신의 일부가 돼요. 처음엔 의도적으로 했더라도 반복되면서 자동화돼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경고한 것이에요. 나쁜 습관은 인격이 된다는 것.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 phronesis, 즉 실천적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뒤에서 욕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때 그 충동을 따르지 않고 멈추는 것. 그게 프로네시스예요.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의 최고 원리로 정언 명령을 제시했어요. 내 행동의 원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걸 험담에 적용해 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보편적인 법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믿을 수 없어요. 모든 대화가 조심스러워지고 모든 관계가 얕아지고 결국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칸트는 그래서 이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거예요. 근데 칸트의 윤리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연이 미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미나는 지연의 관계 관리의 도구가 된 거예요. 미나의 고통이 지연의 관계에서 대화 소재가 된 거예요. 칸트는 이걸 가장 근본적인 윤리 위반이라고 봤을 거예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 앞서도 잠깐 나왔던 레비나스의 철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통해 윤리의 출발점을 설명했어요. 타인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취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약함 앞에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미나가 지연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그 행위는 미나가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취약함을 지연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신뢰가 담겨 있어요. 레비나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순간 지연에게는 책임이 생겼다고. 그 취약함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요. 그런데 지연은 그 취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이게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가장 깊은 윤리적 위반이에요. 타인의 얼굴 앞에서 책임을 져버리는 것.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 존재하고 언어를 통해 세계를 만들어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우리 세계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결정해요. 지연이 미나에 대해 예민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닐 때 지연의 세계 안에서 미나는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 주변 사람들의 세계 안에서도요. 말은 현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험담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철학적 대답이에요.
누군가에 대해 반복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적어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세계 안에서는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현존 ZASEIN, 즉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영향을 줘요. 뒤에서 욕을 먹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계 안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 폭력이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동양 철학으로 시각을 옮겨볼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않다. 말이 화려할수록 그 뒤에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연이 앞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 경청하는 태도, 공감하는 표정. 그게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에요. 근데 노자는 이렇게 경고해요. 그 아름다움이 진실한 것인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노자는 또 무의를 이야기했어요.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인 것. 진짜 좋은 관계는 노력해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관계예요.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건 그 관계가 억지로 꾸며진 것이라는 신호예요. 노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미나는 며칠을 생각했어요. 지연에게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멀어질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전처럼 지낼까요? 세 가지 선택지가 다 불편했어요. 따지면 지연이 또 그럴듯한 말을 할 게 뻔했어요. 걱정해서 그랬어. 네가 오해한 거야. 그 말들을 들으면서 미나가 오히려 작아질 것 같았어요. 그냥 멀어지면 왜 멀어졌는지 지연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닐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미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지연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연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결국 지연의 문제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뿐이에요. 미나는 조용히 경계선을 그었어요. 드라마틱하게 절교를 선언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씩 달라졌어요. 지연과 만날 때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자신의 불안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지연이 물어보면 가볍게 답했어요. 요즘 어때? 그냥 평범해. 바쁘게 지내고 있어.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미나는 오히려 다른 관계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오래 연락을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조용하지만 한결같았던 사람들한테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소란스럽지 않은데 진심인 관계가 진심처럼 보이는데 텅 빈 관계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걸요. 반년이 지났어요. 지연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요. 근데 이상하게 주변이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어요. 어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비가 모임에 안 나왔어요. 시가 지연 앞에서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알면 자신을 봐야 하니까요. 그게 지연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느 봄날 오후 미나는 친구 수아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별 이야기 없이 창밖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가끔 웃었어요. 수아는 미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미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편하게 조심하지 않고요. 집에 돌아오면서 미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관계구나. 말한 게 어딘가로 흘러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는 것.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그게 관계구나. 만약 지금 뒤에서 욕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말들은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에요. 그 말들은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진실이에요. 누군가를 뒤에서 깎아내리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안의 두려움과 열등감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알아야 해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험담을 해요. 불평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의 단점을 공유하는 것. 이게 다 작은 험담이에요. 한번 물어봐야 해요.
이 말을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 안의 불편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반복하는 것이 돼요. 험담을 반복하면 험담하는 사람이 돼요. 말을 가려 쓰는 것을 반복하면 품이 있는 사람이 돼요. 미나가 한 것처럼 조용히 경계선을 긋는 것. 그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속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진심인 사람한테 진심을 주세요. 그 구분을 하는 게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 그 행동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행동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이 상처받아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에요. 다만 이해하면 덜 상처받아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어떻게 지킬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레비나스가 말했어요. 타인의 얼굴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다. 당신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간다움을 아직 갖추지 못한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과 달라도 돼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은 사람. 누군가의 취약함을 지켜주는 사람.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그게 당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진짜 사람들이 남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